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진정한 강함과 겸손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소리 크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착각하고 말없이 묵묵한 사람을 약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빈 깡통이 더 요란한 법이라는 오랜 격언처럼 진짜 호랑이는 조용히 자신의 힘을 숨기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동네 아저씨에게 온갖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저 인자한 미소로 모든 것을 감내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에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던 휴가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의 침묵 속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반전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등병 이준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6개월 길고도 혹독했던 신병훈련소와 자대 배치의 첫 몇 달이 지나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황금 같은 정기 휴가였다. 위병소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설렜다. 빳빳하게 각을 잡은 전투복, 광이 나도록 닦은 전투화, 그리고 어깨에 짊어진 큼지막한 더플백까지. 그의 모든 것은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 어귀에 내렸다. 공기 냄새부터 달랐다. 땀과 화약 냄새 대신 빵집에서 풍겨 나오는 고소한 빵 냄새와 아파트 화단의 흙 냄새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준영은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 섰다. 그리고는 괜히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었다. 아버지에게 늠름하고 멋진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얼굴이 문틈으로 나타났다. 아들, 우리 아들 왔구나. 아버지 이태한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흙냄새와 옅은 차 냄새가 났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네가 고생이 많았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아들, 이태한 씨는 아들의 더플백을 받아들고 그의 어깨를 연신 두드려 주었다. 그는 평범한 중년의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편안한 운동복 차림,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 주말이면 아파트 화단에서 화초를 가꾸거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역사책을 읽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동네 주민들에게 그는 그저 사람 좋고 과묵한 이준영이 아버지일 뿐이었다. 준영은 그런 아버지가 좋았다. 비록 가끔은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티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없다는 것에 아주 약간의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아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해줄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 있었다. 준영은 군대에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민간인 음식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아버지, 저 삼겹살이요. 아주 두꺼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딱 마시면 소원이 없겠어요. 오냐? 그러자 아버지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정육점에서 고기 사올게.
너는 그동안 푹 쉬고 있어. 아버지는 지갑을 챙겨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다. 준영은 오랜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 자신의 침대에 몸을 던졌다. 딱딱한 군대 매트리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푹신한 감촉. 그는 눈을 감고 이 평화로운 행복을 만끽했다. 그는 군대에서 동기들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동기들은 저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기에 바빴다. 대기업의 부장, 잘 나가는 자영업자, 혹은 고위 공무원. 그럴 때마다 준영은 그저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셔 라고 말하며 웃어넘기곤 했다. 사실 그 역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세히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그저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준영은 그런 아버지가 조금은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에는 관심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는 군대에서 배웠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사단장을 떠올렸다. 그는 취임식 때 멀리서 딱 한 번 그 사단장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수만 명의 부하들을 압도하는 그 위엄. 준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도 저런 분 밑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멋진 분이라면 우리 아버지의 진가를 알아봐 주실 텐데. 그는 그런 부질없는 상상을 하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저녁이 되고 준영은 아버지와 함께 동네의 단골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곧 지옥 같은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준영은 전혀 알지 못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이 동네에서 가장 말이 많고 가장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불청객이 앉아있기 전까지는 동네 어귀에 위치한 마포솥 뚜껑 삼겹살 집은 퇴근길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로 늘 붐비는 곳이었다. 지글지글 뜨거운 솥 뚜껑 위에서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 사람들이 서로 술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유쾌한 대화 소리. 그리고 고소한 고기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준영이 지난 6개월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다. 아버지 이태한 씨는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는 고기가 가장 맛있게 익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서두르지도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딱 알맞은 순간에 고기를 뒤집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아들의 앞 접시에 놓아주었다. 자, 아들, 뜨거울 때 많이 먹어라. 군대에서는 이런 삼겹살 구경하기도 힘들지. 네, 아버지. 정말 꿀맛입니다. 준영은 아버지가 구워준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쌈장에 찍어 파절이와 함께 입안 가득 넣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 그는 행복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그 어떤 포상 휴가보다도 더 달콤했다.
두 부자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는 불청객의 등장으로 곧 깨지고 말았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이 선생 아니시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아랫집의 최씨 아저씨였다. 그의 본명은 최경수였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그냥 최씨 혹은 해병대 최씨라고 불렀다. 그는 20살에 해병대에 다녀온 것을 4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평생의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주병을 들고 다짜고짜 두 부자의 테이블로 다가와 빈잔에 소주를 콸콸 따랐다. 야, 옆에 있는 총각은 아드님이구만. 휴가 나왔어. 이야, 군복 입은 모습을 보니 아주 그냥 늠름한 게 진짜 사나이가 다 됐네. 최씨 아저씨는 준영의 어깨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두드리며 특유의 과시적인 말투를 시작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해병대에서 뺑이 칠 때는 말이야, 이런 휴가는 꿈도 못 꿨어.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아주 캠핑이지. 캠핑 안 그런가? 이 선생, 그는 대답을 강요하듯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최씨 아저씨는 신이 나서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혹독했던 훈련 이야기, 선임들에게 빠따를 맞았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용맹한 해병이었는지에 대한 허풍이 잔뜩 섞인 무용담이었다. 준영은 처음에는 예의상 그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속으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군 생활이 가장 힘들었다고 자랑하는 이른바 군부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참을 자신의 무용담에 심취해 있던 최씨 아저씨는 이제 타겟을 준영에게서 조용히 고기만 굽고 있는 그의 아버지 이태한 씨에게로 돌렸다. 그런데 우리 이 선생은 군대 어디 나왔어? 그는 태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평하듯 물었다. 이렇게 점잖고 조용하신 걸 보니 보나마나 후방 어디 편한 데서 근무했겠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아주 정확하거든. 행정병 아니면 PX병 어디서 꿀 빨다 왔는지 한번 시원하게 물어보시오. 허허, 그의 말투에는 조용한 사람은 분명 편하고 쉬운 군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아주 무례하고 폭력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비록 아버지가 자신의 직책이나 임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지만 그는 아버지가 결코 꿀 빠는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술 취한 동네 아저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든 현역 군인들을 모욕하고 있었다. 준영의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최씨 아저씨의 무례한 질문에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최 선생께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저는 그냥 남들 다 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나라 지키는데 어디 편하고 힘든 자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고생하는 거지요. 그는 자신의 정보를 조금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현명하고도 겸손한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씨 아저씨는 아버지의 그 겸손을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준영을 향해 가르치듯 말했다. 이봐, 젊은이, 잘 듣게. 군대란 말이야. 이렇게 자네 아버지처럼 요령 피우고 편하게 지내다 오는 곳이 아니야. 나처럼 빡센 데서 구르고 깨지면서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더라고 알겠나. 그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태안 씨의 등을 퍽 소리가 나게 치며 크게 웃었다. 꺼보시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괜찮소. 이 선생, 군대에서 꿀 빠는 것도 다 능력이지. 능력, 하하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닌 명백한 모욕이었다. 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씨 아저씨에게 무언가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밑으로 그의 허벅지를 강하게 꾹 하고 눌렀다. 그리고 그의 눈이 아들을 향해 참아라고, 괜찮다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다. 준영은 아버지의 그 눈빛 앞에서 결국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삼켜야만 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최 씨 아저씨에 대한 분노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만 있는 아버지에 대한 답답함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최 씨 아저씨는 두 부자의 그런 속마음은 전혀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테이블의 완전한 승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저녁 식사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최 씨 아저씨, 최경수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해병대 시절에 혹독했던 훈련,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용맹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과장과 허풍으로 가득 찬 영웅담.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태한 씨가 못마땅하다는 듯 그를 콕 집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선생,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지고서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남으시오. 남자는 말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목에 힘을 빡 주고 어깨를 쫙 펴고 딱 봐도 나는 강한 놈이다 라는 기세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다른 놈들이 감히 무시를 못한다고. 안 그렇소. 그의 말에 함께 술을 마시던 그의 친구들이 최 사장 말이 다 맞다며 추임새를 넣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끄러운 대화가 다른 테이블의 평화로운 식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태한 씨는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뒤집을 뿐이었다. 그는 이 무례하고 소란스러운 남자를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최경수는 그런 이태한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이제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타겟을 군복을 입고 있는 그의 아들 이준영에게로 돌렸다. 이봐, 젊은이, 내가 자네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자네도 이제 군대에 가봤으니 알 거 아니야.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는 계급 사회고 약하면 잡아먹히는 정글 같은 곳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운이 없으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가시니 자네가 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다 걱정이 되네.
그려 그 말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아주 비겁하고 교묘한 방식의 모욕이었다. 준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최경수는 이제 대화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몸을 준영 쪽으로 기울이고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척하며, 하지만 식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야. 다른 뜻은 없고. 그는 뜸을 들였다. 네 아빠 군대에서 뭐 했냐? 그 직접적이고도 무례한 질문. 준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최경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준영의 굳은 표정을 즐기며 더욱 잔인한 추측들을 쏟아냈다. 행정반에서 커피나 탔어? 아니면 창고에서 재고 정리나 했나? 그것도 아니면 뭐? 취사병, 솔직히 한번 말해봐. 괜찮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군대에서 꿀 빠는 것도 다 능력이지. 안 그런가? 하하하. 그는 스스로가 아주 재치 있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었다. 그 순간 이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의 모든 회로가 끊어지고 분노의 감정만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이 지금 모욕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토록 얼굴 한번 마주칠 일도 없는 저 하늘의 별 2개짜리 사단장님이시라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해병대 부대도 우리 아버지 손짓 하나면 전부 다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분이라고. 이 무식한 아저씨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그는 간신히 삼켰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주먹을 너무나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소리칠 수 없었다.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자신의 신분이나 계급을 밖에서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 군복을 벗는 순간 그는 그저 평범한 시민 이태한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아버지의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만약 자신이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정체를 밝힌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아들인 자신이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가 될 터였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또한 그는 군인이었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는 여기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발 제게 무언가 신호를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알려주세요. 그의 그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아버지 이태한 씨는 아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참아라. 아들아, 괜찮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그가 드디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최경수에게 다가가 그의 빈 소주잔에 자신의 소주병을 들어 조용히 술을 채워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조금의 분노도 굴욕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술 취한 동네 사람을 대하는 어른의 연륜과 평정심만이 담겨 있었다. 최 선생, 말씀이 많아지시는 걸 보니 술이 부족하셨나 봅니다. 자, 한 잔 더 받으시오. 그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차분하고도 품격 있는 대응. 그것은 최경수의 모든 허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일격이었다. 최경수는 자신에게 술을 따라주는 이태한의 얼굴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듯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위태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분노를 억누르는 아들과 그 모든 모욕을 미소로 감내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무례함이 만들어낸 이 숨막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남자. 이 지긋지긋한 시간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아버지 이태한이 따라준 술잔을 앞에 두고 최경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태한이 분노하거나 혹은 비굴하게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 모든 예상을 벗어난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었다. 최경수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 조용한 남자 앞에서 아주 잠시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의 이성은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는 이내 이태한의 그 품격 있는 대응을 힘없는 자의 비굴한 처세술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렸다. 그의 얼굴에 다시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게임에서 자신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가 따라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켜고 빈 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허허, 이 선생 술이나 따를 줄 알았지. 자기 변호 한 번을 제대로 못하시는구만. 역시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다 온 사람들은 기백이라는 게 없어서 탈이야. 기백이.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태한을 자신의 안주 삼아 아들 준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젊은이, 잘 듣게나.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군대 선배로서 자네의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그는 마치 대단한 지혜라도 전수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남자는 말이야, 자존심과 깡으로 사는 거야.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더 세게 밟아줘야 하는 거라고.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평생 남의 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게 되는 거야. 자네 아버지처럼 말이지. 알겠나? 그는 아버지를 아들이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실패한 인생의 본보기로 만들고 있었다. 이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쏠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혈관 속에서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의 턱은 이를 너무 악문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침묵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대체 왜 저런 부질없는 모욕을, 저런 헛된 자랑을 그저 듣고만 계시는 것인가?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누구보다도 강직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저런 동네 건달 같은 남자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고만 계시는 것인가? 준영은 아버지가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로서의 의무와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아버지의 손을 끌고 이 모욕적인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가자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그런 마음을 읽었으면서도 못 본 척했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솥뚜껑 위에 마지막 남은 삼겹살 조각들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정성스럽게 싼 쌈 하나를 아들의 앞 접시 위에 놓아주었다. 그의 그 행동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 아들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다. 그러니 너는 그저 밥이나 먹거라. 아비는 여기에 있다. 아버지의 그 평온한 모습이 준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침묵은 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최경수는 두 부자의 이런 속마음은 전혀 모른 채 이제 자신의 쇼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통 큰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주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주머니, 여기 계산이요. 그리고 저기 저 테이블도 내가 같이 계산할 테니 저 양반한테는 돈 받지 마시오. 그는 이태한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군대에서 고생도 안 한 사람 같은데 내가 이렇게 좋은 날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 진짜 군인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말이야. 허허허.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그는 이태한을 자신의 자비가 필요한 불쌍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준영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철학도 군인의 규율도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다. 누르륵 준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식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제가 당신의 아들로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태한 씨는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인 아들의 그 눈빛을 보았다. 그는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하지만 준영의 귀에는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곧 조용해질 게다. 그 알 수 없는 말의 의미를 준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식당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준영이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순간 삼겹살집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의 눈에서는 20살 청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분노와 슬픔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최경수는 그런 준영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술기운을 빌려 더욱 거만하게 비웃었다. 오호, 이젠 아들까지 나서는 건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애비나 아들이나 성질머리하고는 어디 한번 해보시지. 젊은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준영은 주먹을 꽉 쥔 채 최경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아버지 이태안의 단단한 손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고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곧 조용해질 게다. 아들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준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달랭. 식당의 낡은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련된 점잖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꼿꼿한 자세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그의 뒤로는 아내와 어린 딸이 함께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저녁 식사를 위해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듯했다. 그는 빈자리를 찾기 위해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이태한 씨의 테이블에 멈췄다. 순간 중년 남성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군인 특유의 긴장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의 몸이 마치 정계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의 가족도,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갑자기 돌변한 그의 모습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 속에는 오직 저기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낡은 운동복 차림의 한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몸이 지난 수십 년간의 군 생활 동안 그의 뼛속까지 각인된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두 발을 모아 완벽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등은 칼날처럼 꼿꼿하게 펴졌고 두 주먹은 힘껏 쥔 채 바지 재봉선에 붙였다. 그리고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식당 전체가 떠나갈 듯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하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위엄과 상관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충성, 강성, 군대의 가장 장엄하고도 무거운 그 한마디가 시끄럽던 삼겹살집의 모든 소음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왁자지껄 떠들던 손님들, 고기를 뒤집던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최경수의 테이블에서 시시덕거리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중년 남성의 경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번개 같은 속도로 자신의 눈썹 끝으로 가져가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연대장 박민규 대령, 사단장님께 귀가 중 인사드립니다. 사단장님, 연대장 박민규 대령. 그 단어들이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사단장, 별 2개, 소장, 수만 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한 사단의 최고 지휘관, 그리고 그 사단장을 향해 경례를 붙이고 있는 저 남자는 연대장, 일가의 연대의 지휘관인 대령 계급의 고급 장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경례를 하고 있는 대상, 그들이 사단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곳에는 낡은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솥뚜껑 위에 기름을 닦아내고 있던 과묵하고
평범한 동네 아저씨 이태한 씨가 앉아 있었다.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최경수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다. 그의 입이 멍청하게 벌어졌고 술기운으로 붉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유령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단장. 그의 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꿀 빨다온 행정병이라며 온갖 모욕을 주었던 저 남자, 불쌍하다며 밥값까지 내주겠다고 큰소리쳤던 저 남자가 감히 자신 같은 민간인은 평생 얼굴 한번 마주칠 수도 없는 하늘과도 같은 사단의 지휘관, 장군이었단 말인가. 준영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연대장, 박민규 대령이 왜 저기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이 정도의 높은 사람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태한 씨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이고 있는 박민규 대령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난처하게 웃었다. 마치 여기서는 아니래도 되는데 박 대령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부하의 인사를 받아주었다. 침묵. 모든 것을 뒤바꾸어 버린 그 끔찍하고도 통쾌한 침묵 속에서 최경수의 오만한 왕국은 아주 처참하고도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삼겹살집 안에 모든 공기가 마치 젤리처럼 끈적하고 무겁게 굳어버렸다.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규 대령은 상관인 사단장 이태한의 가벼운 몽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경례를 풀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는 여전히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상관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부하처럼 서 있었다. 그는 그제야 사단장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자신의 부대 소속 병사 이준영 이병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넋이 나간 채 덜덜 떨고 있는 민간인 최경수의 모습도 박민규 대령은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단번에 이 테이블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준영을 향해 아주 반갑다는 듯이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말했다. 이 이병 아닌가 여기서 다 보내. 휴가는 잘 보내고 있나? 이야, 사단장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니. 자네 정말 군 생활 편하겠네. 그려. 하하하. 그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그 농담은 최경수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로 들렸다. 간 생활 편하겠네. 그것은 자신이 방금 전까지 이태한 씨를 향해 퍼부었던 조롱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였다. 박민규 대령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하얗게 질려있는 최경수를 향해 물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장님과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 질문에 최경수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이태한 씨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과 공포와 굴욕감이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사단장님을 몰라 뵙고 온갖 망발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허리를 숙인 채 용서를 구하는 말만 반복했다. 그의 그 비굴한 모습은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허세를 부리던 그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더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이태한 씨는 그런 최경수를 향해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선생, 허리 펴시오. 나는 여기서 사단장이 아니라 그냥 준영이 아비 이태한이요. 그리고 최 선생은 내 부하가 아니라 내 이웃사촌이지 않소. 군대 밖에서는 계급장 다 떼고 그냥 동네 이웃으로 지내는 게 맞소. 그의 그 말은 관대하고 품격이 넘쳤다. 하지만 그 관대함이 최경수에게는 더 큰 굴욕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천박함과 상대의 위대함을 동시에 확인 사살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는 함께 온 친구들에게 눈짓을 보내고 허둥지둥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뱉었던 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테이블 값과 함께 이태한 씨의 테이블 값까지 계산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식당 안에 굳었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아저씨가 별 2개짜리 장군님이었다니. 어쩐지 풍채가 남다르더라니. 진짜 호랑이는 조용히 있는 법이라더니만. 아까 그 해병대 아저씨, 이제 저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겠네. 꼴 좋다. 진짜 모든 소동이 끝나고 테이블에는 다시 2 부자와 그리고 어색하게 서 있는 박민규 대령만이 남았다. 이태한 씨는 박민규 대령에게 편하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박 대령,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있게. 가족들하고 식사하러 온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방해해서야 쓰나. 어서 가서 식사하게. 아닙니다.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박민규 대령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리고는 준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준영 이병, 자네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다. 그리고 훌륭한 아들이야.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절대 참지 못했을 게다. 아버님을 닮아 인내심과 품격이 대단하군. 부대에 복귀하면 내가 연대장 표창이라도 하나 줘야겠어. 그 칭찬에 준영은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잠시 후 박민규 대령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가족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테이블에는 다시 2 부자만이 남았다. 준영은 자신의 앞에 놓인 식어버린 삼겹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통쾌함, 자랑스러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불판을 닦고 있었다. 그 과묵하고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아버지의 등이 오늘따라 그 어떤 장군보다도 그 어떤 영웅보다도 더 거대하고 든든해 보였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강함이란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권위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허세로 가득 찼던 왕국은 무너졌지만 아버지의 침묵의 왕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고 위대했다. 최경수 아저씨가 허둥지둥 도망치듯 사라진 뒤 삼겹살집 안은 한동안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박민규 대령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갔고, 식당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대놓고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호기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이태한 씨와 아들 이준영의 테이블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두 부자는 아무 말 없이 남은 식사를 마저 했다. 하지만 음식 맛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준영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충격과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오해해왔다는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부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준영은 몇 번이고 아버지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묵묵히 밤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준영은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머릿속을 가장 크게 맴돌았던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 왜 참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최 씨 아저씨가 아버지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하는데 아버지는 화도 안 나셨어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아들의 그 질문에 아버지 이태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준영아, 화가 왜 안 났겠니?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거기서 내가 화를 내서 무엇이 달라지지? 그저 그 사람과 똑같이 시끄럽고 볼품없는 사람이 될 뿐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과 같은 수준에서 어울려 싸우지 않는 법이야. 그저 못난 사람이구나 하고 가엽게 여기면 그만인 게지. 그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내 어깨에 달린 이 계급장 말이다. 아들아, 그는 자신의 어깨를 가리키는 신용을 했다. 이 별 2개짜리 계급장은 내가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라고 나라에서 달아준 것이 아니다. 이 계급장 안에는 내가 지휘하는 수만 명의 부하들의 목숨과 그들의 가족들의 안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아주 무겁고도 신성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게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군인의 신념이 담겨 있었다. 군복을 입고 군부대 안에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의 사단장이다. 하지만 내가 이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나는 그저 이 동네의 평범한 이웃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이야. 내가 가진 지위의 무게를, 내 사사로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지. 그것은 이 계급장에 대한 모독이고 나를 믿고 따르는 내 모든 부하들에 대한 배신이다.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의 아버지다. 최경수라는 사람 앞에서 훌륭한 장군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아들 이준영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는 것이 내게는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중요하단다. 그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오늘 네가 그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분노를 참고 이 아비를 믿고 기다려준 것, 그것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큰 효도고 가장 큰 자랑이다. 내 아들아, 정말 장하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그가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망감, 답답함,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진짜 강함,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를 그는 아버지의 그 침묵의 무게를 통해 배운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군기가 바짝 든 완벽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께 대하여 경례. 이태한 씨는 아들의 그 늠름한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군인처럼 경례로 답하는 대신 아버지로서 아들의 어깨를 그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날 밤 두 부자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얻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분노 속에서 가장 큰 자랑스러움을 얻었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것은 이제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평생을 두고 존경하고 따라갈 삶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네 아빠 군대에서 뭐 했냐? 편을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과시하는 요란한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묵직한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권위는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준영 이병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군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위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모든 아버지들과 그 아들들에게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